이 학술 토론회 자장을 맡게 된 경북대 법진단의 박진환 교수입니다. 팬데믹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지속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니까 결국에는 선거법 개정을 하게 되고 선거법 개정 논의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이 또 한국 창의정책학회에서 이런 뜻깊은 주제를 그 대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박문석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 세계 국가 51개 국가가 선거를 진행했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유권자였던 선거권을 보장하려고 했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결국 이 사람 간의 어떤 접촉이라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뭐 백신이라든지 기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각 국가들이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였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부 국가들은 선거를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들은 다양한 투표 방식들을 동원해서 이 선거권을 이 보장함과 동시에 이 국민의 어떤 건강권까지도 보장하는 즉 그런 어떤 정책을 폈던 거죠. 예기치 못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결국 선거를 연기한 즉 그러한 대표적 국가가 프랑스, 뭐 세르비아, 칠레, 영국, 불가리아 뭐 그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이 뭐 선거를 연기하는 즉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연기를 선택하지 않고 이 팬데믹 상황에서 결국 이 선거일에 선거를 이제 진행하면서 다양한 기존의 어떤 투표 방식들을 활용해서 이제 운용한 즉 그러한 이 국가들이 한 51개국 정도 되는데요. 다양한 투표 방식들, 결국 다양한 투표 방식들을 이 운용하는 이유는 이제 결국 이 투표율 제고 그리고 이제 선거권 보장이라는 일종의 뭐 선거의 원칙으로 따지면 보통 선거의 원칙을 이제 확대한다라는 즉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이 투표했던 이 방식들을 이 다양하게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 투표 그리고 이제 원격 이 투표라고 할 수 있는 우편 투표 뭐 물론 우리도 우편 투표를 이 완전히 확대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거소 투표의 한 유형으로서 이제 이 우편 투표 방식을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하게 대리 투표라는 것도 실제 이 한 4개국에서 실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대리 투표 국가 중에 크로아티아는 상당히 이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으로 인해서 또 대리 투표가 이 시행되기도 한 즉 그러한 특수한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식 투표, 함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코로나19 확진자라든지 자가격리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투표를 하고 그 투표를 이 투표함으로 넣는 또는 이제 뭐 우편 봉투나 이런 것들로 이제 받음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를 위한 즉 그러한 이 투표 방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들이 이제 일정한 장소에서 뭐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호텔이나 이런 곳에서 머무는 경우에 이 선별 투표소를 설치해서 그들의 이 선거권을 보장한 그러한 방식도 있고요. 뭐 이러한 어떤 특별한 어떤 투표 방식 이외에 뭐 사실 이 다른 방식들은 사실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특별한 투표 방식 자체를 이 운영할 수 없는 또는 뭐 운영하지 않았던 국가들도 역시 이 표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팬데믹으로 인한 이 상황에서 이러한 선거는 치러져야 되고 그런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 투표 방식을 다양화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그나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선거가 중지되지 않고 또한 이 선거가 무산되지 않는 즉 그런 어떤 상황을
맞이했다는 점에서 이제 각국의 어떤 대의 정치가 계속 그 선거라는 어떤 이 행위를 통해서 계속 진행되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나름대로 개선 방안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거는 원격 투표 제도를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편 제도, 우편 투표 제도, 뭐 독일이라든지 뭐 미국 그리고 폴란드와 같이 이제 좀 이 일반 유권자들도 같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우편 투표 제도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선 따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도 빨리 이 전자투표와 관련된 어떤 시스템들을 빨리 구축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이 투표 방식으로 채용하게 된다면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이 유권자들에 대한 선거권 보장은 보다 더 발전된 즉 그러한 이 상황이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도 우리의 뭐 K 선거 비록 성공적이었습니다만은 그리고 해외가 극찬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극찬 속에서 여전히 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즉 그러한 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다양한 투표 형식들을 도입해서 그들의 이 참정권을 보장하는 즉 그러한 이 선거 정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박문석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한 토론으로서 이제 결국에는 그 대구시 김성태 의원님의 토론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 김성태 의원입니다. 이제 감염병 방역 관리를 위한 교수님 말씀하신 그 이동권의 제한과 또 유권자의 투표 참여가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모순을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의 그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서 지난해 4월 총선에서 21대 총선을 위해서 재국민들의 선거가 총 40개국 65개 재공관의 경우에는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국민 유권자 17만 1959명 중 46.8%에 해당하는 8만 500명이 참정권을 침해받았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참정권 보장과 재국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현실들에 대해서 보다 그 문제 해결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의 그 개선 방안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감염병 확산이나 그런 천재지변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들에게도 허용되고 있는 우편을 통한 거소투표 방법이나 요즘 이 각 정당에서 아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 이런 것들이 아마 도입이 되면은 아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의 이 개정이라든가 그런 제도적 보완이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예상으로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대구시 의원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다음 토론으로 그 강혜경 웰다잉 연구원 원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 투표 방법도 물론 하지만 이게 온라인 투표 방식,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이제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선거법이나 헌법에 이제 가치 질서에도 맞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원격 투표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면 세대들 간의 이제 격차도 참 심하게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세대들 간에 이렇게 많이 좀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원활하게 이게 디지털을 좀 원활하게 숙지하고 다룰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세대 교체가 되어야지 이것도 받아들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강혜경 원장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이제 이 주제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선거 환경 변화에 따른 선거운동의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임재택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과거 오프라인 상황에서 이제 모든 그 법률적인 어떤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접근했다면은 이제는 온라인 상황에서 모든 그 활동이 대부분이 이제 점유하고 있다. 또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주권 중 하나인 선거권이 향방이 바뀔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이걸 보았습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그다음에 4.15 총선, 뭐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최초로 그 비대면으로 이제 선거운동이 있었고, 선거운동 방식이 대부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들도 유튜브를 이용해서 공약도 발표하고 또 정당들도 같은 방식으로 후보에 대한 지원 요새를 했죠. 그 당시 이제 미디어 기술인 유튜브 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선거운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선거 관련 모금 활동까지도 또 그밖에 정치 활동 분야로 이 양상이 이제 확대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거운동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선출된 대표자에 대한 민족 전당성의 부여를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출되지 못한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정당한 어떤 통제 기능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 선거에 참여를 통해서 국민들이 민주의식과 주권의식, 그다음에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높여서 국가가 이제 다양한 의견이 상충된다 하더라도 통합적인 기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거가 갖고 있는 기능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의 확대의 부분을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선거운동 방식이 변화에 대해서 모두가 찬성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 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인터넷 매체 및 이를 이용한 정보 소통의 밝은 점과 어두운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점을 말씀드린다면은 직접 나가지 않고 특히 이제 코로나19라든가 이런 위험성에서 이제 자유롭게 집에서 안전하게 각 후보들의 어떤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것들, 그리고 인터넷 하면 확산성이 있지 않습니까? 신속성과 이런 널리 알려져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편의성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신속성과 저비용 고효율이 구현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과거에 연사가 되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입장이었다면 게시판이나 아니면 다양한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의견을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기능 때문에 당연히 지금 법률로 규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또 규제에 대한 정당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인터넷 선거운동을 통해서 표현되는 그런 내용들이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왜곡된 정보로 사람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잘못된 판단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다양한 동영상의 콘텐츠를 이용하다 보니까 인터넷이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또 이 콘텐츠를 적절로 이제 이용하려게 되면 오히려 고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대화방이나 어떤 그 장마다 특정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분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조직적으로 어떤 인신공격이나 표현에 대한 억압의 효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을 일일이 다 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선거운동의 어떤 전 국민의 어떤 일반 보편적인 국민에 대한 위축으로 전달되고 이것이 왜곡과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다르게 나와야 되는데 같은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강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이 할수록 법은 그 보조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법은 항상 뒤쳐져 있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국민 교육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그런 주권 의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시키는 그런 교육 시스템의 개선이 좀 먼저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은가라는 측면. 규제보다는 국민 스스로 이걸 소화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이 선거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어떤 우리의 어떤 의견이 또 모아지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 오늘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재태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성영태 계명대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헌재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정당 또는 후보자를 거론하는 것을 금지하는 매체에 인터넷을 포함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 그 이후에 그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두고 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정치적 활동을 했던 많은 어떤 이용자들은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반대로 또 선관이라든지 검경이라든지 법원은 인터넷이라든지 패러디 이미지라든지 UCC, SNS 최근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에 이르까지 새롭게 등장하는 많은 어떤 이런 뉴미디어들을 규제 대상으로 이렇게 취급해 왔었습니다. 한국의 선거법이 정당과 후보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까지의 어떤 일반 시민들의 표현 행위까지 폭넓게 규제하기 시작한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1990년대 중반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보니까 1996년 15대 총선이 있었고 또 15대 그 다음에 97년에는 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였고 민주화 이후에 많은 어떤 국민들이 정치적 관심과 또 정치적 표현의 어떤 욕구가 폭발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최초 선거운동 기간 전에 어떤 정치적 표현 행위를 규제해서 2명의 구속자가 발생했고 다 유죄 판결을 받은 걸로 제가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 규제는 공적 규제에서 이제는 좀 자율적 규제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어떤 의식 수준도 이제는 많이 성숙되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규제의 어떤 강도라든지 규제의 자율성을 조금 더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한 인터넷 시대에서 이 걸맞는 정치 토론의 장이 펼쳐질 수 있는 어떤 건전한 토론의 장인 아고라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한국의 어떤 선거제도가 한 단계 더 성장해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 바람을 마지막으로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영태 교수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이제 중부대학교의 김갑석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선거운동에서 신뢰성 담보를 위해서 민주시민의식의 양성과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주셨고 저도 그 부분에 매우 공감하고 있고 그것이 그 현재 그 선거의 자유에 대한 내용도 같이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 발표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어떤 이런 교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이제 오늘 저희가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어저께 홈페이지에서 한번 검색해 봤더니만 뭐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과정 선거 전문교육 연수도 진행하고 있고 현재 민원인 대상 모의 선거 체험도 실시하고 있고 많은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유튜브 채널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문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실천적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인지 나아가 또 이러한 그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어떤 교육에 있어서 현재 교육과 이제 개선해야 될 어떤 교육적에서는 어떠한 측면에서 또 필요성이 있으신지에 대한 것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그 선생님이나 그 부모님이 내 대신 누구 대표를 뽑아줬을 때 이 결과는 나한테 온다. 왜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사례식으로 팀별로 짜가지고 그런 토론을 하고 실제 시뮬레이션 돌립니다. 그리고 이 법 규정도 보여주고 주권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내가 나라에서 어떤 그 존재로 다른 사람과는 어떤 관계에 대한 어떤 본질적 성찰을 우리가 학생들이 접할 기회가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다양성에 대한 받아들이면 당연히 좋아질 것이고 자율적인 선거운동이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국가가 굳이 관여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 주신 거고요. 이상으로 오늘 토론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